충전기 줄 조심해줘. 자, 그러면 10단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단원. 자,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그 구성 요소와 물질의 순환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죠. 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개라는 말로 많이 표현했어. 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대상들을 개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개라고 했는데 갑자기 스템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름을 바꿔버렸지.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물질의 순환이다. 이건 중학교 연계 과정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구를 구성한 요소들인데, 얘네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또는 반작용을 또는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자, 이때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자, 이런 형태로 우리는 지구계라고 한다. 자,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첫 번째,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또 생명의 필수적인 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런 여건들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 자, 일반적으로 어떤 행성계가 있으면 생존에 유리한 구역들이 있어요. 자, 이 항성계에서 이 항성들이 갖는 복사 에너지들이 존재할 텐데, 그죠? 빛을 방출하니까. 자, 이 별의 크기에 따라서, 이 중앙에 있는 태양과 같은 별의 크기에 따라서, 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행성계에서는 항상 생존이 가능한 구역들이 존재하게 돼요. 사람들이 가끔가다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지. 미생물이나 이런 것. 화성도 역시 생존 구역 내에 아슬아슬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와,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대기 성분과 두께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적정한 대기의 두께와 성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자, 대기의 성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체의 존재 여부가 또 갈라질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구상의 생명체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 또 적정한 두께를 유지함으로써 온실 효과를 갖게 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성분 중에 오존층이라는 게 생겼지. 오존층이 생김으로써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구상에 생물이 살 수 있게끔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 지질시대를 구분하다 보면, 자, 우리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순으로 나눠줄 수가 있지요. 근데 고생대 초반까지만 해도 생물들이 모두 물속에 살았대요. 산소는 풍부했지만 물속에 산 이유는
오존층이 형성되질 않아서 유해한 자외선들이 지구상에 쏟아져 내렸죠. 그래서 생존에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나오질 않았대요. 물 10m 깊이가 우리가 현재 지구를 유지하고 있는 오존층의 역할을 했다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생명체들이 10m 아래쪽에 생존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의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이 형성되졌고 그 오존이 생성됨으로써 고생대 중반부터는 지구상에 육상 생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명체들이 지구상으로 육지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밖에 자기장에 대한 조건이 있다. 이 자기장이 사람 뭐 자석에 붙지도 않는데 왜 자기장이 필요할까? 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는 거대한 안쪽에 자석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죠. 남쪽에는 N극이, 북쪽에는 S극이 있어요. 이때 자기장은 항상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특성을 갖게 돼요. 이 자기장 형성되지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태양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그리고 입자들을 내보냅니다. 흔히 우주선이라고 불리는 요번에 거대 우주선 어쩌고저쩌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주선이 지구상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자, 아무튼 태양 대표적인 게 태양으로부터 많은 우주선들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우주선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방사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게 불리한 요건이 되어버려요. 이때 이 입자들이 대부분 전하를 띠고 있대요. 전하를 띄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전하를 띈 입자가 이 자기장 속에 들어오면 이 자기장 속에서 지구를 바로 뚫고 나오지 못하고 이 주변에서 자 요렇게 나선 운동들을 해요. 그러다가 소멸돼 버리죠. 반감기가 지나면서. 오케이? 그래서 이 유해한 우주선들이 지구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게 지구 자기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일부가 극지방에서 쏟아져 내려와. 일부가 대기층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 그래서 대기 성분들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것이 오로라이다. 또는 극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바로 지구에 있는 자기장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이러한 일들이다.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써 지구상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뿐만 아니라 물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로 덮여 있고 인체의 약 68%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 그래서 물을 원 없이 공급받음으로써 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물이라는 물질은 비열이 매우 큰 물질이지요. 매우 크다 보니까 적당한 열을 주어도 온도 변화가 크게 변화하지를 않더라.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한데 그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번호를 큰 걸 썼어야 되는구나.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이야기해 보자. 자, 상호작용을 얘기해 보자. 자, 먼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는 중학교 때 과정이지. 뭐가 있지? 일반적으로 땅을 구성하고 있는 직권, 맨 앞에 나와 있는 공기층을 유지하고 있는 기권, 그리고 지표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수권,
그렇지. 자, 지구상에 포함되어 있는 자, 생명권. 자, 이 생태계라고도 나중에 불리게 되지. 자, 그리고 또 지구 외적인 요소로 외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외권의 해가 태양에서 주는 지구에 주는 영향들이 외권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기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다라고 얘기하지. 여기는 조금 유식하게 전문 용어로 대기라고 썼는데 그냥 공기층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보통 지표로부터 높이가 약 1000km까지를 의미해 준대요. 약이야. 어떤 책은 약 600km라고 나왔던 책들도 있어. 근데 요즘은 약 1000km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은 자, 여러 층으로 구분해 줄 수 있는데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되는 그 현상들을 이용해서 여러 층으로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표로부터 가까운 쪽이 대류관,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그 바깥쪽도 옛날에 얘기했지. 외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외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권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자. 자, 기권의 역할을 살펴봤는데 기권은 자,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네.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을 차단한다. 차단한다. 누가 해주지? 이 역할을 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오존층인데 오존층은 O3라고 해. 자, 오존으로 구성된 오존층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오존은요, 지표상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 공해 물질이야. 위험한 물질이야. 그래서 오존 지수라고 오존 농도를 발표하지. 그래서 태양 복사선이 무지 강한 날, 무지 더운 날, 뜨거운 날은 오존 경보를 내린단 말이야. 이 오존 냄새 맡아본 사람이 있니? 오존 냄새 맡아보고 싶으면 복사기 옆에 붙어 있으면 돼. 복사기 종이가 나올 때 샤한 약간 청량감이 드는 느낌의 기체가 코로 들어오는 걸 느껴본 적 있니? 복사기가 쭉 나올 때 약간 샤한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 걔가 오존이야. 복사기에서 오존이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 냄새가 오존인데 보통은 소량이 있을 땐 청량감을 느낀다고 해. 근데 얘가 불안정한 물질이다 보니까 다른 물질을 변화시켜서 안 좋은 물질로 작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오존층이 아무튼 자외선을 통해서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구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얘는 별똥별을 다 태워서 우주로부터 오는 물질들을 태워서 지구에 떨어지지 않게 해줘요. 자, 유성체를 차단해 준다라고 얘기해. 아, 말이 되게 어렵지. 별똥별이야. 자, 별똥별이라고 하는 유성체를 차단해 준다. 오케이. 우주에서 쏟아져 들어온 물질을 웬만하면 다 차단해줘. 인공위성 막 돌아다니잖아. 인공위성이 추락해. 근데 덩어리가 웬만큼 크지 않아 갖고는 지구상에 오기 전에 다 타버리고 폭발해버리고 이래. 그래서 실제 지구상에 떨어지는 거는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지. 별똥별.
이거 재수 좋아갖고 별똥별의 종류 운석이라고 하지. 이 운석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암석질과 철질이 있어. 어? 이 철질 운석을 주우면 어떻게 된지 알아? 1kg짜리가 몇 억 하더라고. 연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 별똥별 가장 비싼 게 한 3, 40억 정도에 낙찰받은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어? 우리나라는 별똥별들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문화재야. 이미 자연유산의 문화재에 속해. 그래갖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국가 소유야. 원래 안 그랬는데 한 10년 전쯤인가 여름철에 지구가 사자자리를 지날 때 소행성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영역대와 가장 가까워지나 봐. 그때 많이 떨어진대. 그래갖고 여름철에 7, 8월경에 유성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성우 현상이 많은데, 그때 경남의 사천, 진주 지방에 유성들이 몇 개가 떨어졌나 봐, 운석들이. 그 사람들이 운석 주우러 막 그쪽에 가갖고 남의 밭에 가서 막 들쑤셔놓고 난리도 아니었어. 막 다 부셔놓고 막 그랬대. 농작물 다 해치고. 그래갖고 그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국가 문화재야.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사고 팔면 문화재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깜빵에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살펴봤고, 자, 한편 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해. 온실 효과가 뭔가? 온실 효과를 봤더니 이래. 어떤 별이 있었대. 어떤 별은 대기층이 없었다라고 하자. 얘는 대기가 없어. 대기가 없는데, 자, 이 별의 바깥쪽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받는데, 그럼 얘는 얼마의 에너지를 받아? 100만큼의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얘가 받는 양이 10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다시 자기 100만큼의 열을 받으니까, 에너지를 받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지. 온도가 생기겠지. 자기 자신의 온도가 있단 말이야. 그 온도만큼을 외부로 방출해줘. 얘도 100만큼을 방출해주고 얘 100만큼을 우주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열수지가 뭐가 돼? 각각 0이 돼 버리겠지. 열수지를 지구과학에서는 알베도라고 하거든. 알베도. 그래서 알베도가 0이야. 각각. 근데 지구상에 대기가 존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자, 대기층을 이렇게 한 층으로 표시해 볼게. 얘가 대기야. 그러면 얘는 100만큼의 에너지를 주는데 외권으로부터 오는 빛들은 대부분 이 대기층을 그냥 통과하고 일부는 흡수돼. 그냥 통과해서 지나왔다라고 하자. 그래서 지구가 받는 양이 100이야. 주는 양도 100이지. 그럼 얘도 얼마큼을 방출해야 돼? 100만큼을 방출해야 돼. 이 100만큼을 대기가 다 흡수해. 지구는 저온체이기 때문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 적외선 형태로 되어 있거든. 적외선 형태로 되어 있는 빛들은 대부분 대기에 흡수가 되죠. 100만큼. 그리고 다시 얘들은 각각 50만큼 복사해줘. 양쪽으로 똑같게. 그럼 지구가 받은 양은 전체 합이 얼마야? 50이 되겠지. 플러스 50이 됐어. 원래 이 상태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든. 받은 만큼 내보내니까. 근데 이 상태는 받은 양이 더 많아지잖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점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자, 오는 양은 똑같아. 100만큼 오게 되면 100만큼을 받게 되고. 자, 이때 지표에서 얼마가 방출되지지? 200만큼 방출되죠.
그러면 외기로 외권으로 100만큼을 방출해주고 다시 지구로 오는 양이 얼마야? 100이 되지. 그럼 열수지가 얼마가 돼? 0? 0이 돼버리지. 그러면 얘는 받은 양이 더 많은 거지. 위에 맨 처음 경우보다. 그래서 지구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지구 대기는 이런 온실 효과를 일으켜주고 있다. 이게 지나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지. 자,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는 무슨 기체? 온실 기체라고 해요. 온실 기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지? 이산화탄소, 또 메테인, 또 수증기.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온실 기체들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 한편 대기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뭘 해주고 있지? 광합성을 해줄 수 있고 또 호흡을 해줄 수가 있겠지. 광합성과 호흡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 광합성에 대해서 식을 혹시 써본 적 있니? 자, 광합성 하게 되면 이런 일을 광합성이라고 해. 식물의 기공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줄기로 물관을 통해서 갖고 오겠지. 자, 얘네들이 빛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빛 에너지인데 책에 따라 좀 다른데 688kcal라고 나오는 책이 있고 686kcal로 나오는 책들이 있더라고. 자, 얘는 누구를 형성하게 돼? 포도당을 형성해. 이게 포도당이야. 이 포도당과 뭘 만들어줘? 산소를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해. 대기의 역할들이지. 자, 그 다음에 호흡이란 작용은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 자, 우리 양분을 통해서 흡수한 포도당을, 예를 들어 포도당을 호흡을 통해서 갖고 온 산소와 결합시켜서 뭘 만들어주지?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 그래서 날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들숨에서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광합성과 호흡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기의 성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 한편 얘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일어나. 자,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누구로부터 생기는 거지? 대기층에 포함된 수증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지. 오케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나타나고 물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대기층이다. 자, 한편 지표를 변화시켜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지표에 어떤 변화를 시켜줄까? 예를 들어서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육지에 내렸던 물이 점점점 낮은 위치로 이동하게 되지. 그러면서 산을 깎는단 말이야. 계곡을 만들어. 무슨 자 모양? V자 모양의 계곡을 만들어서 이것을 V자곡이라고 해. 산을 쭉 타고 내려오다 갑자기 평지가 되네. 산에서는 침식도 활발하고 물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이 가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운반작용도 심하게 일어나. 그러다 갑자기 평지가 되면 높이 차이에 따라 물의 흐름이 확 달라지지. 평지로 오게 되면 물의 흐름이 갑자기 약해지면서 거기에 퇴적물들을 쌓아놓고 가. 산과 평지가 만나는 곳에 부채꼴 모양의 퇴적층이 생기는데 이곳을 선상지라고 한다. 이곳은 배수가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해. 단, 큰 자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물이 또 내려오면서 굽이쳐. 이거를 공류라고 불러줘. 공류. 옛날에는 이거를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사행천이라고 해서 뱀이 기어가는 모양으로 생겼다.
그 사행천 주변에는 솥불 모양처럼 생긴 호수가 생기기도 해. 우가코라고 해. 그래서 쭉 내려와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다시 퇴적층이 생겨. 주로 얘네들은 고운 모래층에 퇴적층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삼각주라고 해. 삼각주. 대표적인 삼각주 지형이 나일강 하구에 있어. 삼각주가 어마무시하게 커.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의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얘기. 오케이? 또 대기는 바람을 일으키지. 공기층의 이동에 의해서 또 지표가 변화가 돼. 어떤 변화가 될까? 예를 들어서 사막 지방에 가면 지형이 맨날 바뀌어.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모래들이 사구라는 걸 만들어. 모래 언덕. 이 모래 언덕이 자꾸만 이동하거든. 바람이 계속 불어나가니까. 그 다음에 바위가 있는데 모래가 포함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바위의 밑부분이 깎여서 바위가 마치 버섯처럼 생겼다라고 그래서 버섯돌이라는 것이 생겨. 버섯바위 또는 버섯돌이라는 게 생기기도 해. 오케이? 또 공기의 작용에 의해서 풍화작용을 일으키기도 해.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풍화작용을 일으켜. 자, 이런 식으로 지형을 자꾸만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게 바로 이 대기층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대기층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대기층의 구분. 자, 대기층의 구분이 있는데 대기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얘는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변화에 따라서 나타내 주는데 어떤 온도 분포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거를 갖고 구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지요. 자, 세로축은 높이고 가로축은 온도예요. 높이가 약 10km 인근까지, 뭐 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13km까지도 보게 돼. 자, 10 내지 13km 높이까지를 이 높이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대륙원이라고 해. 이 대륙원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하강합니다. 오케이? 왜 하강할까? 얘는 따뜻한 지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강한다라고 얘기해.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해준다라고 했지. 거리가 멀어지면 방출한 양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따뜻한 지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높이가 약 50km 부근까지. 자, 이때까지 온도가 다시 어떻게 되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 오존층이 있어서 그래요. 오존층은 막대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거든요. 흡수하기 때문에 그 흡수한 에너지를 복사해 준단 말이야. 위층 아래층으로. 오존층의 높이는 약 20 내지 30km 부근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20km 내지 30km 부근에 있기 때문에 자, 위아래로 복사를 해서 주변으로 갈수록 따뜻해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자, 약 80km 부근까지. 약 80km 부근까지는 다시 온도가
내려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지구 근처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이 이 중간권의 상층부가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자, 그리고 80km 이후에는 온도가 계속 증가하죠. 태양에서 가까워지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열권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대부분의 공기는 지표 부근에 모여 있습니다. 높이 약 30km 이내에 전체 대기의 양의 90%가량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요. 우리가 낮에 하늘이 파란 이유는 공기층이 지구에 오는 빛들을 산란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 산란시켜서 일종의 산란이란 현상이 지구에 들어올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현상에 의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편광이란 현상을 읽기엔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지구에 파란빛을 주는데, 이 중간권 이후에는 하늘이 낮에도 캄캄해요. 왜 캄캄할까? 공기층이 없어서 그래. 공기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낮에도 하늘이 캄캄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또 이 그림만 갖고 알 수 있는 게 있어. 위에 쪽 공기가 차고 아래쪽 공기가 따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그래서 여기에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쪽에서도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성층권과 열권은 공기층이 안정하다. 안정하면 비행기가 날아가기 좋겠네, 그지? 맞아? 대기층이 불안정하지 않으니까 날아가기가 쉬워. 또 공기양이 희박하니까 공기에 의한 저항이 작아. 그래서 주로 비행기 항로는 성층권을 이용한다 라고 해. 근데 올라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국제선을 탈 때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외국에 나갈 때만 성층권으로 나가고, 국내선은 굳이 그 높이까지 날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대륙권으로 날아가는 게 비용이 더 절감되니까 그쪽으로 가요. 요즘은 그런 비행기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스님이 진짜 버스보다 조금 큰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거든. 승객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 강릉이 아니고 속초에 비행장이 있었거든. 군용 비행장인데 여객선들도 다녔거든. 거기는 큰 비행기가 못 가. 활주로가 굉장히 짧아서. 거기에서 서울까지, 김포공항까지 오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로 낮게 나냐면 밑에 사람이 보일 정도로 낮게 날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층이 불안정해갖고 기체가 가끔가다 덜컹덜컹 흔들려. 비행기가 쭉 가다 뚝 떨어진 느낌?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 되게 이제 방송을 해주지. 방송을 해. 안전벨트 매라고. 빠르니까 좋지. 1시간 안 걸렸으니까. 근데 속초에서 이륙할 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비행기가 새처럼 날개짓을 해요. 프로펠러 비행기다 보니까 이게 날개짓을 해. 막 흔들려, 날개가. 나는 도중에도 막 흔들려. 그래갖고 창가 옆에 앉으면 불안합니다. 되게 불안해. 근데 딱 버스야. 이쪽에 두 사람, 이쪽에 두 사람 앉아. 비행기 기내가 이거보다 작아. 통이. 아니, 내부가. 자, 그러면 표를 이용해서 각 층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아래부터 볼게요. 대륙권. 책 이야기로 쓸게. 따로 필기는 안 해줍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지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있어.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 오케이? 눈, 비 이런 현상들이 이곳에 있어. 그래서 국제선 타고 가는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상공을 지난다 그러면 밑에 태풍이 가는 게 보여. 재밌어? 근데 성층권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
밑에 태풍이 있는 태풍의 눈이 보여. 그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기상현상,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한편 불안정하여 활발한 대류현상과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이 기상현상이 지표를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한편 성층권 내 오존층에서는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함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여기선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안정한 층이다.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할 수 있다.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한다. 중간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왜? 성층권에서 멀어지니까 낮아지는 거지. 성층권에서 멀어지니까 낮아지고, 대류현상이 있지만 기상현상은 없다. 자, 이곳에서는 대기층이 희박하기 때문에 낮에도 하늘이 캄캄하다라고 해. 그리고 대부분의 유성체가 이곳에서 소멸돼 버려. 대부분의 유성체가 이곳에서 소멸돼 버려요. 자, 한편 열권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가 많아서 기온이 급격히 높아지고 오로라 현상이 열권에서 일어납니다. 오케이? 오로라 현상이 열권에서 일어난다. 공기가 매우 희박하여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옆쪽에 기권의 역할과 유성체, 기권의 구성 요소부터. 자, 요소를 보자. 대기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아이는 질소야. 자,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야. 옛날에 중요시 다뤘는데 요즘 별로 중요시 다루지 않나 봐. 자,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8%,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야. 오케이? 자, 그 밖에 아르곤이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아. 옛날에 0.63이었는데 0.93%까지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이것 옛날에는 0.04%였는데 자, 여기서는 0.35%로 표현되고 있구나. 약 0.04% 등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외우기 쉬워. 인신매매분 되면 외우기 쉬워. 제일로 싼 아이야. 질싼 아이. 인신매매범이야. 제일로 싼 아이. 사람을 사고 팔 때 제일 싼 아이. 질싼 아이. 오케이? 질싼 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그 다음에 기권의 역할과 거기 밑에 또 있다. 99%가 약 32km 이내에 밀집돼 있다. 수치들이 자꾸 바뀌는구나. 그래서 99%, 그럼 나머지 1%가 그 위층에 있단 말이야.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지. 그죠? 자, 한편 기권의 역할과 유성체를 보자. 우주에서 행성 사이의 공간을 떠돌던 유성체가 지구 기권에 진입하여 공기와 마찰을 일으켜 타게 된다. 이 유성체의 경우에 대부분 타지 못해 지표면에 떨어져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자, 이 전부를 타지 못해 피해 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운석이라고 한다. 옛날에 공룡이 이 운석 때문에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멕시코에 가면 유카탄 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운석공이라는 게 유성체와 충돌해서 운석과 충돌해서 생긴 페인 자국이야.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둘레가 20k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충돌에 의해서 엄청난 먼지가 발생했을 거래. 이게 대기층으로 올라가면서 지구를 식혀버려서 공룡이 멸망했다는 설이 있어. 자, 한편 기권의 직권 얘기로 가보도록 하자. 두 번째 직권. 자, 직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직권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에 지구의 내부를 포함한 지구 표면과 내부를 포함한 속을 얘기되겠죠. 자, 지구의 내부 영역이야. 자, 얘네들은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사하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력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자, 지진파의 속력의 변화를 통해서 지구의 내부 구조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생기냐? 이런 특징이 생긴다고 해요. 지진파에는 크게 종류가 뭐가 있대? 지진파의 종류는 뭐가 있대요? 들어본 적 없어요? 지진파의 종류? 중학교 때 지진파 한 번도 안 다루니? 없어졌나? P파와 S파가 있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 P파는 왜 P파냐면 영어 이름이 Primary Wave야. 주된 지진파야. 먼저 도달하는 지진파야. 속력이 매우 빨라. 얼마 정도냐면 얘는 7 내지 8km/s가 돼. 굉장히 빠르지. 빵 하면 부평가 있어. 빵 하면 1초 내에 부평에 가 있어. 여기서 부평까지가 한 4km 정도 되거든. 한 0.5초 면 가. 대신에 피해를 많이 주진 않아. 얘는 지표상에서 주로 위아래로 흔들어줘. 위아래로 흔들어줘. 하지만 진원이 가까우면 얘도 어때? 위아래로 흔들어도 무너질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반면에 S파는 3 내지 4km/s야. 근데 문제는 얘는 좌우로 흔들어줘. 좌우로 흔들면 지구 건물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줘.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야. 건물 붕괴가 그래서 주로 일어나. 자, 얘는 이름이 세컨더리 웨이브야. 두 번째로 도달하는 지진파야. 그 밖에 롱 웨이브 또는 란저투던 웨이브였고 엘파라는 게 있는데 그 엘파는 다루지는 않을게. 걔는 S파와 P파가 합쳐져 상하좌우로 다 흔들어서 가장 큰 피해를 줘 실질적으로. 하지만 표면을 따라서만 얘가 다니기 때문에 표면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자, 피해가 상당히 크다. 속에는 영향 안 줘. 우리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연구를 하는데 L파는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안 다룬다. 자, 근데 이 P파는요. 항상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얘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다 통과해요. 반면에 S파는 누구만 통과해? 고체만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다음과 같이 내부 구조가 나타나게 된대요. 자, 가로 쪽은 깊이, 세로 쪽은 지진파의 속력. 자, 깊이가 약 30km 부근까지, 이거는 약자 써줄게. 30km 부근까지 해서는 P파와 S파를 구분해보면 속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자, P파의 속력을 살펴보면 이쪽에서 서서히 깊이가 깊어지면 밀도가 커지거든. 암석들이 단단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져. 점점 빨라지다가 이 경계에서 갑자기 속력이 팍 증가해. 갑작스럽게 변한다는 건 뭐야? 종류가 다른 물질이 있다라는 뜻이지.
종류가 다른 매질이 있기 때문에 속력이 갑자기 변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이 부분을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흔히 뭐라고? 모호면이라고 불러주고 있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야 원래 이름이. 근데 보통 모호면이라고 얘기해. 자, 이 모호면이 나타나고 다시 속력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깊이가 2900km 근처에서 갑자기 속력이 뚝 떨어져요. 종류가 다른 물질이 생겼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깊이가 5100km까지 다시 서서히 증가하게 돼요. 너무 증가했다. 자, 그냥 똑바로 갈게요. 서서히 증가해요. 오케이? 증가하다가 이 근처에서 갑자기 또 속력이 증가해서 자, 지구 중심까지 가게 되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이때 요 속력이 변하는 이 면을 구텐베르그 불연속면, 그리고 이쪽에서 변하는 이 영역을, 이 경계를 우리는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이거에 대해서 얘는 피파란 말이야. 에스파는 이렇게 나타나. 에스파? 걸그룹 이름이지. 자, 여기에서 서서히 증가하다 갑자기 여기서도 확 증가해. 그리고 다시 증가하다가 구텐베르그 불연속면 이후부터는 관측되지 않아. 이 사실로 보아서 지금 가장 앞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영역? 지각. 그리고 이쪽을 멘틀. 그리고 얘가 외핵. 얘가 내핵이라고 불리우고 있거든. 자,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데 이 사실로 보아 외핵은 에스파가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상태의 물질이 무엇이다? 액체라고 추정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기체고 지구상의 속에 인간들이, 다른 종족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걸 보고 속이 비어 있대. 근데 압력이 무지 크기 때문에 이곳에서 못 살아. 생명체가 살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뭐 북극에 뭐 여기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그 안에 사는 지하인들은 밀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표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을 그냥 뚫고 다닐 수 있대요.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책 얘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지구 표면에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영역을 지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권의 역할은 생물체의 서식 공간이 되며 또 화산 활동으로 대기 성분의 구성 성분을 변화시키면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자, 한편 직권의 구분을 살펴봤더니 직권은 다음과 같이 자, 구분해 줄 수 있다. 지각이라는 게 있다. 자, 지각은 암 속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가장 겉부분인데 이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각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지민아, 따뜻하니까 잠이 잘 와? 그렇게 잘 거면 집에서 좀 편히 좀 자지 그랬어.
어? 왜 힘들게 학원 나와갖고 학원에서 자. 자, 그러면 지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지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록 나온 쪽은 대륙지각이라고 불려지죠. 이 대륙지각이 있고 다시 대륙지각은 아래로도 볼록해요. 자, 여기에 해양지각이 이렇게 있다 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각 요소들을 적어보면 얘는 뭐라고 해? 대륙지각이야. 얘는 밀도가 2.7g 세제곱 센티미터야. 그리고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두께가 약 30km 정도, 35km 정도가 돼. 자, 그리고 이쪽은 자, 두 개의 지각이 이렇게 나뉘는데 지각과 지각의 경계네. 그지? 지각과 지각의 경계에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 화산 활동이나 또는 지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 경계는 이 11단원에 나오게 돼. 자,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해양지각이라고 해. 자, 해양지각은 이 두께가 약 5 내지 7km 정도가 된다라고 해. 약 5 내지 7km 정도가 되고 얘는 자 3.0g 세제곱 센티미터의 밀도를 갖고 있어. 해양지각 밀도가 좀 더 커. 그리고 주로 구성 암석은 현무암질 암석이라고 해. 그 아래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멘틀이라고 부르고 있지. 멘틀은 자 주로 감남암질 암석이 많이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밀도가 3.3g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이게 해양지각, 대륙지각 그리고 멘틀의 모습인데 뒤쪽에 판 구조론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멘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전체 질량의 약 60%를 차지해요. 지구 대부분이 바로 멘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멘틀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로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멘틀 상층부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해. 오케이? 상층권까지를 이거 깊이가 약 100km까지 일부 멘틀까지 멘틀 상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판이라고 해. 이 판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자 이곳에서 이렇게 판의 중앙 쪽에서 멘틀이 솟아나오고요. 얘네들이 서서히 이동해서 경계 부분에서 주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경계 부분에서 들어가게 돼. 그러면서 대륙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거야. 이동을 하게 되지. 오케이? 실제로 대륙의 이동설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야. 대륙의 이동설 베게너가 주장했는데 이 원인을 몰라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제자들이 찾아낸 게 멘틀의 대류설이거든. 자, 이 과정이 보면 인도라는 대륙은 원래 아프리카 옆쪽에 붙어 있었지 남극 대륙하고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서서히 이동해서 중생대 기간 동안에 이동을 해서 유라시아판과 충돌을 하게 됐어. 지각과 지각이 충돌했거든. 지각판 충돌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 숙복산맥이 생겼어. 이렇게 솟아 올라왔어. 그게 히말라야 산맥이야. 아직도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 지금도 높아지고 있어. 왜? 아직도 멘틀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생대라는 기간을 한번 생각해봐.
2억 3천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났단 말이야. 그 기간 동안 엄청난 거리 이동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동한 거게 되겠지. 또 일설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남반구에 있었어. 원래는 우리나라 판이 남반구에 있었는데 얘가 이동해 와서 지금의 유라시아판과 충돌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 충돌에 의해서 우리나라 산맥들은 대개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지? 동서로 돼 있지. 주름이 그쪽 방향으로 잡힌 스곡산맥이 생긴 거야. 유라시아판 우리나라가 와서 딱 충돌하면서 주름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산맥이 동서로 돼 있고 그 충돌 과정에서 생긴 화산이 있는데 그게 백두산이다라는 설이 있어. 백두산은 세계에서 아주 드문 예로 판과 판의 경계에 없어. 지금 우리나라 판도 유라시아 판으로 같이 치고 있거든. 판을. 그래서 화산 연구하는 분들이 특이하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남반구에서 그렇게 이동해 와서 충돌했다면 백두산도 역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생기는 화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자, 한편 유동성 있는 고체에서 지각을 이동시켜준 역할을 하게 돼. 자, 지구 내부 물질과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돼진다. 솟아나오는 쪽에는 그래서 열곡이라는 게 생겨서 뒤쪽에 나올 거야. 열곡이라는 게 생겨서 지구의 내부 온도를 식혀주고 있고 식은 녀석은 다시 들어가서 녹아서 멘틀의 성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자, 한편 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외핵과 내핵으로 나뉘게 된다.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철, 니켈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 원소의 생성 과정에서 원시 지구에 대해서 본 적이 있겠다. 그치? 어떻게 만들어졌어? 지구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기까지 많은 물질들이 합쳐졌지. 그리고 전체가 마그마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지. 이때 밀도가 큰 녀석들은 중심 쪽으로 모여들고 밀도가 작은 녀석이 지표 부근에 모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대기 현상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 열이 올라간 것은 미행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천체들이 지구에 와서 자꾸 충돌해서 때려서 온도가 올라갔던 거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 성분이 생기니까 미행성들이 중간에 타버려. 그래서 도달하지 못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식고 또 물이 발생해서 수증기가 발생하서 비를 내리다 보니까 또 식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부에는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깊이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지구이다. 옆쪽의 얘기를 보자. 직권의 변화와 염류의 근원. 바닷물이 짜. 왜 짜니? 이런 현상 때문에 소금 때문에 짠데 왜 짜? 왜 바닷물이 짜게 됐지? 서해 바다에 맷돌이 있지. 자, 이런 일이 있어. 물의 순환 과정에 의해서 물이 바다에서 증발될 때 염류를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고 순수한 물만 올라가지. 쭉 이동해서 육지에다 뿌려. 그럼 육지에서 여러 가지 침식 작용을 일으키면서 내려간단 말이야. 이때 침식물 중에 육지에 포함된 무기염류들이 같이 녹아서 흘러들어가. 그러니까 바다에 쌓아놓고 다시 물만 와. 또 염류를 가져가. 그럼 앞으로 바닷물은 점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짜질 것이다. 염분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동해 바닷물이 짤까? 남해 바닷물이 짤까? 서해 바닷물이 짤까? 참고로 염전은 다 서해에 있어. 거의 다. 어디 바닷물이 가장 짤까? 동해 물이 가장 짭니다. 우리 바닷물의 염분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증발량, 강수량, 빙하의 해빙, 녹고 결빙되는 관계, 그리고 민물의 유입이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이 서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또 중국의 큰 강, 양쯔강, 황하강이 모두 서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 바닷물이 겁내 싱거워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비가 겁내 내렸거든. 엄청 죽었어. 황하가 막 범람할 정도. 그래갖고 터질 것 같은데 하필이면 공단 지역에서 터질 것 같더래. 그래갖고 중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공산당 애들이 상류의 농장지대에서 터뜨렸어. 공장이 침수되면 피해가 더 크다 그래갖고 니들은 안 먹어도 돼. 그러고 농장 지역에서 그걸 터뜨렸어요. 일부러. 농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공장 갖고 있는 애들은 피해를 거의 안 보고. 그때 우리나라에도 엄청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해산물 가장 많이 나는 동네가 제주도 인근 바다거든. 그 동네가 초토화됐어. 왜? 물고기들은 적당한 염류를 찾아서 염분이 너무 낮거나 염분이 너무 많으면 물고기들은 생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적당한 염분을 찾아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폐류들, 조개, 전복 얘들은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 싱거운 바닷물이 다 오면서 바깥쪽은 농도가 작은 용액, 몸쪽은 농도가 높은 용액이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이 자꾸 흡수되어져. 스스로. 삼투 현상이라고 하지. 이게 너무 커지면 얘가 일명 용혈 현상이라 세포가 터져. 그래서 조개류들이 엄청나게 죽었어. 그때 전복값 되게 비쌌다. 중국 새끼들 때문에. 하여간 중국은 문제야, 그지? 근데 중국 애들은 자꾸 문제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정말로 코로나하고 그 다음에 뭐냐, 미세먼지 빼놓고는 다 지네 거지. 한복도 지네 거, 김치도 지네 거, 기모노도 지네 거라고 한다며 요즘 일본 애들 되고. 참 이상한 애들이.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지구의 지각의 구조를 보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간단하게만 요약되어 있네요. 자, 세 번째 수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세 번째 수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수권은 생활 공간을 주기도 하고 생명체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표상의 모든 액체 상태의 물과 빙하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수권이라고 한다. 그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누구지? 해수가 되겠지. 자, 그 나머지 물을 우리는 육수 또는 담수라고 얘기해요. 육지의 물, 육수, 담수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뭐가 있어? 가장 많은 게 그 중에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자, 그 다음에 강이나 호수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해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뭐가 되니? 이게 담수 또는 육수라고 해요. 육수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옆쪽에 보니까 그 비율이 나와 있네요. 해수가 97.2%입니다. 와, 옛날엔 98% 정도 됐는데, 응?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빙하가 녹아서 그렇지. 응? 자, 한편 빙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2.15%, 몇 년 전만 해도 2.16%였어. 책에. 이거 새로운 교과 나오면 또 바뀌어 나올 거야, 이 숫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그지? 자,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강이나 호수 등에 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수권이 있고, 수권은 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명체에게 물을 준다는 역할이 있지. 또 지구의 기온의 변화를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있고요. 대기의 성분도 조종해줘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는 기체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지구상의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해. 근데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사이다를 생각해 보면 되지. 그래서 제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또 빙하가 녹으면 기온이 높아지니까 빙하가 녹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지. 지금 남태평양에 어떤 나라 하나 없어졌지. 전 국민이 호주로 이민 갔어. 이사 갔어. 거기가 해수면이 0이래. 근데 빙하가 녹으면서 얘가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전 국토가 물에 잠기게 됐대요. 응? 그래서 이민을 가버린 거지. 근데 빙하가 녹으면 주로 바다에 있는 빙하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바다의 빙하는 녹아도 물의 높이를 변화시키질 않아. 육지의 빙하가 녹으니까 문제야. 근데 더 문제가 있다. 육지의 빙하가 녹으면 암석이 노출되지. 검은색이잖아. 하얀색은 반사를 잘하지. 검은색은 열을 흡수해. 빙하가 더 빨리 녹는 거야. 굉장히 빠르게 녹으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그거로 인한 피해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생물체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어류들. 자, 그리고 물질을 공급한다. 무기염류나 물 자체를 공급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대요. 또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열 에너지를 지구 골고루 분산시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자, 지구의 각 지역마다 연평균 기온이 일정한 이유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 때문에 그렇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 세계적인 큰 해류들이 열을 이동시켜 줍니다. 특히 고위도 지방에 남아도는 열 에너지를 저위도에 남아도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 극지방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해류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 난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해류는 한류. 차가운 성분이 있어서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서 요즘 태평양 적도 인근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지? 엘니뇨 현상이 올해 되게 심하지. 엘니뇨라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 반대 현상은 라니냐인데 기후 변화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수의 층상 구조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해수는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층상 구조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정상적인 층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얘는 깊이야. 그리고 가로 쪽은 온도야. 해수의 표면 온도가 약 15도 근처입니다. 오케이? 약 15도 근처에서, 자, 여기서는 18도 정도 썼어. 자, 내려갑니다. 자, 이때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크질 않아요. 처음에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큰 차이를 주진 않아. 자, 그리고 어느 깊이가 되면 얘가 갑자기 수온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낮은 온도, 약 5도씨 근처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약 우리나라 인근에서는 약 깊이가 100km인 인근까지 100m인 근처까지 100m야. 자, 100m인 근처까지는 온도가 거의 일정하고, 또 이 책에서는 깊이가 따로 주어지지는 않았는데 약 1000km 인근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는 약 1000km. 미안해.
1000m야. 킬로미터는 말이 안 되지. 바다가 그렇게 깊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깊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각각의 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층을 뭐라고 불러요?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의 복사 에너지 흡수가 적어. 그래서 위에 온도가 높고 아래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온도가 거의 일정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지표상에 뭐가 붑니까? 바람이 불지. 지표상에 바람이 불면서 이 해수가 강제로 순환하게 돼요. 강제로 순환하다 보니까 온도가 비슷해지는 거지. 얘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막 섞여버리게 되는 거야. 바람 때문에. 바람의 역할이야. 오케이? 그럼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은 혼합층의 두께가 어떨까? 두껍고. 바람이 조금 부는 곳은 얇아지게 돼. 오케이? 바람이 큰 영향을 주게 돼. 자, 두 번째 층은 수온약층이라고 해. 수온약층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위쪽의 온도가 높고 아래쪽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대류라는 게 없어. 그래서 얘는 혼합층과 이 아래층을 심해층이라고 하는데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이나 또는 에너지를 차단해버려. 오케이? 그리고 심해층은 들어가도 온도 변화가 없는 층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 책 얘기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위도에 따른 변화를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된 해수가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어 깊이에 따라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나타나고 계절과 장소에 따라 두께가 변화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해. 주로 바람에 따라 변화돼서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다. 수온약층,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감소한다. 안정한 층으로 해수의 연직 운동이 일어나기 어려워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에너지 교환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자, 한편 심해층,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이 낮고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의 변화가 거의 일정하고, 자, 전체 해수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갖는지 한번 살펴볼게. 지금 그림이 중위도 그림이야. 저위도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위도에 가면요, 무풍지대가 생겨요. 바람이 급격히 약해져요. 자, 위도가 0도에서 30도 사이에 무슨 바람이 불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데, 자, 요런 바람이 불어요. 아이쿠. 요런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해요. 무역풍.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근에서는 요런 바람이 불어요. 편서풍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극동풍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자, 그리고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무역풍이 불고, 왜 무역풍이라고 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옛날에 범선을 타고 다닐 때, 돛 잔뜩 있는 범선을 타고 무역을 할 때 이 바람을 따라서 무역을 했어요.
이 지역은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 잘 타면 그냥 대양을 건널 수가 있어.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편서풍을 타고 돌아가. 범선을 타고 다닐 땐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적도 인근에서는요, 바람이 급격히 약해져요. 오케이? 그 적도 무풍대라는 곳이 존재하게 돼. 혹시 15소년 표류기 이런 거 읽어본 적 있니? 아, 그런 거 안 읽는구나. 요즘은 다 이상한 거 읽나 보다. 그 옛날에 명작 뭐 어린이 소설 해갖고 15소년 표류기. 배가 가다가 난파를 당한 거야. 난파당했는데 15명이 살아남는데 얘네들이 난파된 이유가 무풍대에 갇혀서. 이 적도 인근이 무풍대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 무풍대에 갇혀서 있게 되는데 바람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바람이 없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모양이 어떻게 나타날까? 얘는 중위도 지방이 이렇게 표현됐대. 그럼 적도에서는 온도, 표면 온도가 높겠지? 그래서 거의 없이 이렇게 되는 모양을 갖게 돼. 오케이? 자, 그리고 고위도에서는 어떨까? 고위도에서는 어떻게 될까? 중위도 지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면 고위도에서는 깊은 곳의 온도나 바닷물 표면의 온도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온도가 낮으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서 얘는 거의 일직선 형태로 나타나. 오케이? 연직 분포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자, 옆쪽에 고위도 해양의 층상 구조를 보자. 위도가 60도보다 높은 위도에서는 해양의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고위도의 해양에는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적어 표층의 수온이 높고 표층 해수가 심해로 가라앉은 심해층을 이루면서 표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의 없대요. 자, 한편 생물권은 그냥 책으로만 볼게.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생물권이라고 한다. 분포 영역, 직권, 기권, 수권에 걸쳐서 생물권이 분포하고 있다. 기권은 지각 표면에 살고 있지. 그 다음에 대기권을 돌아다니고 있지. 맞아요? 자, 그리고 물속에서도 일부 생물들이 살고 있지. 그래서 이 세 영역에만 생물권이 존재한답니다. 생물권의 역할은 지표를 변화시켜주고 대기의 조성에 영향을 준다. 소새끼들. 엄청나게 많은 메탄 가스를 방구로도 끼고 트림으로도 내뱉고.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 소새끼래요. 근데 되게 재미나게도 중국 애들이 소를 안 먹어. 아니, 소고기로 된 요리 중국집에 거의 본 적이 없지. 돼지 아니면 닭이야. 정말 다행이래. 중국 애들이 소고기의 맛을 들리는 순간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대요. 첫 번째 식량난 문제가 있어. 소는 효율이 굉장히 나쁜 동물인 거 아시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굉장히 나쁜 재료야. 소 한 마리 잡아먹기 위해서 먹는 풀양이, 곡물의 양이 장난 아니게 많아. 반면에 메뚜기 넣었더니 풀 조금 갖고도 많은 개체수를 키워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소고기 맛을 들리는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소를 기르는 농가 수가 많아지겠지. 소의 양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걸 공급해 주려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식량이 부족해지겠지. 사람 먹을 식량까지 소새끼가 먹어야 돼. 그래서 저개발 국가의 식량난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소새끼가 내뱉는 메테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이
공해 물질로 내뱉는 메테인은 비교도 안 된대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엄청나게 가속화되는데 중국 애들이 소고기가 맛없는 고기라고 인식되는 바람에 일단은 인류에게는 다행이야. 근데 점점 소를 먹는 새끼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맛을 들리면 환장하지. 그래서 점점점 인류가 위험에 처하고 있대요. 중국 애들 때문에. 인도 사람들을 절대 안 먹어. 그러니까 인도하고 빨리 중국하고 전쟁 나갔고, 인도가 이겨야 돼. 인도가 이겨야 돼. 그래서 소를 먹는 양을 줄이지. 근데 인도 사람들은 선생님 후배가 인도에 가고 학원을 한 적이 있거든. 한 2년 정도 학원을 차려갖고 거기서 했는데, 학원하는 목적은 그쪽에 우리나라 현지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 현대자동차 뭐 이런데. 그래갖고 거기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국제학교 학비를 주더라고. 국제학교 학비가 장난 아닌데 그걸 회사에서 제공해줘. 근데 애들이 한국에 어차피 와야 되는데 학력이 안 맞잖아. 학력이 안 맞으니까 학원이 엄청나게 잘 된대. 갔는데 다른 학원하고 너무 경쟁이 심화돼 갖고 좀 안 좋은 일이 많아 갖고 그냥 열받아 그냥 와버렸거든. 여기 서 왔는데 인도가 참 불편한 나라대. 그 친구가 있었던 지역은 외국인한테는 허용이 되는데 인도 사람에게는 음주가 금지된 곳이야. 술 사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맨날 전화 와갖고 소주 팩소주 팩소주 보내달라고. 근데 공항에서 걸리지 않으면은 재수 좋으면 통과하고, 공항에서 걸리면 그냥 뺏기고. 자, 계속 보죠. 그 다음에 외권을 한번 살펴보자. 기권 밖에 태양계의 천체, 행성, 그리고 태양계 바깥의 은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밖의 영역을 외권이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태양계 외에는 지구에 영향을 준 요인은 거의 없죠.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니? 중력 같은 건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자, 아무튼 그렇대. 분포 영역은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를 자 이야기하고, 외권의 역할은 1000km 그 밖의 영역이지. 자, 지구 자기장은 유해한 우주선과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지구의 생명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좀 그렇다 이거는. 지구 자기장 외권. 자, 벤 앨런대라는 곳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지구 주변의 자기장을 형성해서 외계로부터는 전하를 띤 입자들을 잡아주는 영역이거든. 그래서 반 앨런대라는 곳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자, 지구 자기장 영향. 지구의 자기장에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자. 서로 주고받는 작용들을 봅니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나게 된다. 생물권은 같은 생물권끼리 먹고 잡혀 먹히는 그러한 먹이사슬 관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자, 직권과 생물권은 어떤 작용을 해줄 수 있나? 직권은 생물권에게 서식지를 공급해주지. 또 양분을 공급해주지. 식물 같은 아이들에게. 오케이? 자, 그리고 생물권은 직권에게 어떤 영향을 일으키니? 여러 가지 풍화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먹이사슬? 분해자들이 이곳에 살아서 생물권을 서식지를 공급받으면서 배설물들을 내보내서 그게 직권의 성분이 되기도 하고. 자, 이런 작용들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물권은 수권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수건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물을 공급받는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서 생물권은 수건에게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물 소비를 증가시켜서 수건을 많게 해주나? 자, 여기 표에 정리되니까 좀 이따 보고. 자, 또 직권과 수권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직권에게 수권에게 무기업류를 공급해 줄 수 있지. 수권은 직권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지? 지형 변화를 시켜주지. 비가 내려서. 대표적인 것들. 자, 그 다음에 수권과 기권은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수권은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대기 성분을 변화시켜주지. 자, 그리고 기권은 여러 가지 기상현상을 이용해서 물의 순환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만. 자, 그리고 기권은 직권에게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바람을 불게 해서 지형을 변화시켜준다던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풍화를 시켜줄 수 있고. 자, 그리고 직권은 기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화산 활동을 통해서 대기 성분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자,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자. 기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기단 사이의 상호작용. 기단이라는 것은 자, 우리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들을 우리는 기단이라고 하지. 이 기단과 기단이 만나는 곳에 뭐가 형성되지? 전선면이 형성되지. 그래서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기권은 직권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풍화나 침식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작용들이 있고요. 또 기권은 수권에게 해파, 해류를 발생시켜준다. 자, 세계적인 큰 해류는 대기의 대순환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편 기권은 생물권에게 기체를 공급해주고 종자나 포자들을 운반해주는 역할 같은 것도 해줄 수도 있다. 또 직권은 기권에게 화산가스를 공급해주고 화산가스의 주성분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야. 그 다음에 매캐한 냄새들은 대개 황이 포함된 물질들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직권은 직권끼리 판의 이동을 통해서 어때? 대륙이 여러 가지 화산활동이나 지구상의 화산활동이나 또는 지진과 같은 일을 일으켜 줄 수 있겠지. 자, 한편 직권은 수권에게 직권의 물질을 유입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자, 그리고 직권은 생물권에게 육상생물의 서식지 또 양분을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자 맡아 해주고 있다. 수권은 기권에게 수증기 공급을 해주고 태풍 등을 일으켜 줄 수 있다. 자, 또 수권은 직권에게 퇴적물을 운반해주고, 또 수권은 수권에게 해수의 혼합운동과 순환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수권은 생물권에게 수중생물의 서식지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자, 한편 생물권은 기권에게 호흡, 광합성, 증산작용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대기 조성을 변화시켜주고, 생물권은 직권에게 미생물에 의한 풍화작용들을 시켜줄 수 있으며, 또 생물권은 수권에게 생물체의 부패로부터 수질을 오염시키는 나쁜 일을 하는구나. 좋은 일은 없나? 인간이 물에게 좋은 일 하는 거 없니? 아, 인간은 해로운 동물이구나. 나쁜 짓만 안 해, 그지? 책에 나쁜 짓만 써있네. 반면 생물권과 생물권은 서로의 먹이사슬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작용을 한다.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어느 한 요소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산불이 나면 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또 상호작용은 각 권층에서도 일어나며 다른 권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뭐 산불 하나 나면 여러 번역에 영향을 미치네, 그지? 대기 성분도 변화시키지만 서식지도 없애버리지. 생물권에게 영향을 주지. 또 탄 물질들이 수질로 들어가면 수질 오염이나 수질의 성분들이 변화될 수도 있고, 직권에는 얘들이 쌓여서 뭐가 되니? 토양의 한 성분이 되겠지. 그래서 무기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재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 자, 나머지는 되게 쉬운 얘기들이야.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에 대해 살펴보자. 자,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 원이 되는 지구의 에너지 원의
화산 활동을 제외한 지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들은 모두 누구로부터 생겨?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생기거든요. 태양 에너지로부터 생겨. 태양 에너지는 수력 발전의 근원이 되지. 물을 이동시켜서 산 높은 곳에 올려놔서 막아서 댐을 세울 수 있으니까. 또 화석 연료의 원료가 되기도 하지. 화석 연료라는 것은 대개 고생물들이야. 옛날에 살았던 식물이나 또는 동물의 유해가 변해서 만들어진 게 석탄과 석유 등이거든. 그럼 과거에 이 생물들이 모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래서 화력 발전도 그래. 원자력 발전은 지구 내부 물질이니까 걔는 제외. 그 다음에 조력 발전이라는 것, 풍력 발전이라는 것. 요즘은 태양 전지를 이용한 태양 발전이 있지. 이런 것들이 모두 근원이 태양 에너지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핵 에너지, 지열 발전 제외한 나머지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긴다. 지열 발전 되게 위험하지.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수능까지 취소될 정도로 나타난 지진들이 모두 인간이 한 짓이었어. 무슨 짓을 했니? 땅 깊은 곳에 구멍을 뚫었어.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용한 거야. 그래놓고 거기다가 물을 퍼부었어. 그럼 물이 순간적으로 수증기가 되겠지. 높은 열을 받아서 얘들이 다 기화해버려. 그 수증기 압력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수증기가 층과 층 사이를 파고들면서 무슨 일을 시켰니? 지진을 발생시켜버린 거야. 지열 발전은 별로 옳지 않아. 주변에 화산 지역이 있다면 그 화산에서 나오는 증기를 이용한다면 모를까. 인위적인 지열 발전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세계적인 사례가 됐어. 이게 지진 그때 거의 5.0에 가까운 등급이었거든. 지진 강도가 그럼 굉장히 센 거야. 집이 무너지고. 요번에 일어난 경주 지방에 일어난 지진은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하는데 지금 경주 지역에는 문화재를 다 점검하고 있어. 손상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고. 첨성대 무너진다는 소리도 있었으니까. 자, 한번 보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태양 에너지이다. 지표의 지형 변화, 생명 활동의 에너지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근원이 바로 태양 에너지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 맨틀의 대류를 일으켜서 대륙을 움직이게 해주는 에너지다. 화산과 지진 활동을 일으키고 열을 공급해서 이걸 이용해서 지열 발전 등을 할 수가 있다. 옆쪽에 그림 보면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이 증발되지. 물의 순환을 통해서 자, 조력 발전, 그 다음에 또 수력 발전 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시켜주는 게 굉장히 많네. 물의 순환, 기상현상, 광합성, 지형의 변화, 암석의 순환, 미안해, 이건 지구 내부 에너지야. 자, 해수의 순환 등을 시켜준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제공해준다. 반면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암석의 순환 등이 있다. 여기서 조력을 따로 구분해놨는데 조력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발전 방식이거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달이야. 두 번째 영향 주는 게 태양이야. 달이 영향이 2라면 태양의 영향은 1 정도밖에 안 된대. 그래서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 조력 에너지는 밀물 썰물을 일으켜 해수면의 높이를 변환시켜주고 이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의 지형을 변화시켜줄 수 있다. 자, 옆쪽에 에너지 불균형과 에너지 평형에 대해서. 자, 지구는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변화됩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점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추워지지요. 오케이? 자, 그때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아도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줘서 이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라고 하죠. 대기와 해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운반하여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하면 되는데 교과 외라 그냥 넘어갈게요. 자, 2번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 물의 순환.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 사이에서 상태 변화를 하면서, 상태 변화라는 것은 물은 액체, 기체, 고체 등으로 되어 있지.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융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응고. 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액화.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승화. 이 과정에서 열의 출입이 있지. 그래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 물의 순환과 더불어 에너지 순환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물의 순환 계속. 자,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의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이동을 하고 태양 에너지를 에너지를 이동시켜 주는 거야. 에너지 출입이 있어.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물의 순환의 근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이다. 자, 수권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해수와 육지의 물, 또 증산작용에 의해서 식물의 물이 대기로 이동하여 구름을 형성할 수 있다. 자, 기권에서 생물권에 주는 영향, 눈, 비를 통해서 지표로 이동하여 흐르면서 지형을 변화시켜주고 일부는 생물체가 흡수하게 된다.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지. 자, 직권과 수권, 그리고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과정 보면 지표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온 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기권으로 이동하고 다시 응결하여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응결하여 비, 눈 등을 뿌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옆쪽에 보니까 물의 순환의 평형이라는 게 있네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과 방출되는 물의 양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구 시스템의 전체 물의 양은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해양의 경우를 보면 유입량이 320인데 강수로 284, 육지로부터 유입이 36. 반면에 방출되는 양, 증발로 방출되는 거지. 그래서 320만큼이 방출되고 육지는 유입량이 96인데 주로 강수에서 비로부터 나타나고 방출량도 96인데 증발하는 게 60이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게 36이라고 해요. 자, 대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입량이 380인데 해양 증발로부터 320만큼을, 육지 증발로부터 60만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방출량이 380인데 해양의 강수량 그리고 육지의 강수량으로 대기에서 자, 해양 또는 육지로 내보내주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각 영역이 갖고 있는 총합이 얼마야? 0이지. 항상 이렇게 아까 복사에너지 온실효과에서 살펴봤지만 각권이 이렇게 항상 평형을 이루어야지 안정한 지구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어때? 다른 영역까지 영향들이 파급되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자, 탄소의 순환. 물의 순환과 함께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각권을 순환하면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나타난다. 기권에서 수권 그리고 직권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자, 해수에 녹아 탄산이온이 되고 탄산이온은 해양 생물에 흡수되어 석회암 형태로 직권에 저장될 수 있다. 자, 직권에서 기권으로 또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걸 보면 화산 폭발,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하겠지. 그리고 화석연료에 연소, 이산화탄소 생기겠지. 자, 이 연소로 직권이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였고 또 기권의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흡수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포도당 등을 형성할 수 있겠지. 자, 생물권에서 직권 그리고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보자. 탄소 이동이야. 생물의 유해가 화석연료가 되면서 탄소는 직권에 저장되어지고 화석연료의 연소로 기권으로 이동한다. 주로 석탄은 누가 만들어지냐면 석탄은 옛날 살았던 고사리류들 아세요? 흔히 양치식물이라고 하는데 고생됐다 살았던 고사리 같은 녀석들이 탄화되어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야. 석유는 바닷속에 유공층이라는 미생물들이 주로 석유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빨간 글씨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는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탄소양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양이 없으니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보고, 자, 또 지구 온난화, 맨 밑에 지구 온난화와 탄소의 순환 과정의 예를 보면 화석 연료의 연소로 기권의 이산화탄소 증가.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기온 상승이 되고, 또 수권의 수온도 상승되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되어지지 잘 녹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해수에서 대기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됨으로써 기권의 이산화탄소 증가가 되어서 온난화가 가속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자, 탄소 분포에 대해서 지구 시스템의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직권에 가장 많이 존재하게 된다. 자, 분포 형태 직권에서는 석회암, 화석 연료 상태로 주로 보관이 되어지고, 석회암은 어떤 물질이야?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석회암의 성분이거든. 그래서 이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오케이? 이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자, 한편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물에서는 탄산이온의 형태로,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우리 몸 자체가 탄소 덩어리인 거 아세요? 우리 몸 자체가 탄소 덩어리예요. 우리 몸 타면요, 뼈 일부 성분밖에 안 남아요. 사람 죽으면 요만큼 재가 요만큼 생겨. 나머지는 다 타서 날아가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황,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등으로 거의 다 날아가고 무기염류 일부만 남는데 그게 요만큼이에요. 무게도 되게 가벼워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워서 화장하면 기권에 영향을 주네. 그죠? 화석연료 나지만 기권에 영향을 주겠구나. 자, 그래서 10단원은 주로 중학교 과정과 중복되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그 다음 단원은 자, 직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직권에서의 변화를 다루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주된 얘기는 바로 지진과 화산 활동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진 활동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활발해졌고, 또 화산 활동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을 갖고 있지. 걔가 누구야? 걔가 누구지? 백두산에 분출이 언제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과정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방이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을 거래요. 중국 쪽에서 조사하니까 4개. 엄청 큰 마그마방, 마그마 챔버라 그래갖고 화산 밑에 마그마들이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게 높이로 돼 있어. 현재 나온 정보는 중국 쪽에서 백두산을 탐사했을 때 북한하고 정확히 같이 협조해갖고 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중국 지역에서 관찰한 결과는 마그마방 4개인데 더 큰 게 밑에 있을 수도 있대요. 이 백두산은 폭발이 추정컨대 뭐 여러 번 분출했거든.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러 번 했단 말이야. 1900년대도 했던데, 1920몇 년에 했던데, 분출이 크진 않았지만, 근데 가장 컸던 게 발해 멸망 2년 후에 터진 게 가장 컸거든. 가장 컸는데 그때 화산 폭발 소리가 경주에서도 들렸답니다. 우르릉 꽝 한 소리가 경주에서 들렸는데 그 규모가 지구 역사상 2번째로 여겨진대요. 첫 번째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된 결과는 2번째. 근데 조만간에 터지는 화산은 가장 위험한 화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마그마의 천적이 물이야, 물. 분출하는 마그마가 물과 함께 반응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가 엄청나게 큰 폭발력으로 터질 거래요.
그래서 그 피해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산 활동 지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